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사회문화 그 9번째 제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제 민법에 나오는 규정이거든요. 539에서 542조의 조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글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적어드린 거고요. 우선은 이제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 다시 말하면 수익자거든요. 수익자라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주제는 이제 제3자를 위해서 만든 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대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계약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된 대상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이라는 거는 두 당사자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관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제 청약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처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입니다. 이 청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약속을 청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청한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의사표시라는 것을 갖다가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승낙은 뭐냐? 청약자가 있으면 당연히 승낙자가 있죠. 이 두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이 당사자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청약의 상대편이 이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어떻게 합치가 돼야 됩니다. 합치란 말은요. 어떤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만 이루어지는 뭐다?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아셨죠? 이게 계약의 정의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라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주석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제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예요. 일반 행위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약의 일반적인 개념을 서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로. 계약 당사자들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맞다는 건 금방 드러나시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약의 한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 청약자와 승낙자, 이 청약과 승낙이 즉 일치해야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계약 중에 제3자로 하여금, 자,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3자로 하여금, 제3자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그렇죠? 비관여자를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당사자라는 것은 청약자와 승낙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 효과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계약의 일반적인 개념, 여기서는 계약의 한 일종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의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권리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권리라는 것은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그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즉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단어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제3자란 말도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취득이라는 건 뭐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얻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효과라는 건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서, 그죠? 법률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효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까지도 간단히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보실까요? 채권자. 자,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는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그 채무자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에요. 얘는 채권자는 뭐예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채권자고, 빚을 갚아야 하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아셨죠? 그래서 이 채권자, 채무자가 이익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요 달리라는 표현은 뭐다?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바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렇죠?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였죠? 청약자와 승낙자라고 했죠. 제3자, 즉 누굽니까?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뒤에 이제 수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뭘 공부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징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문단 가보실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구성하는, 자, 구성하는 거예요. 낙약자가 있죠, 요약자가 있죠, 수익자가 있죠. 이들 세 관계자죠. 여기 두 관계자, 제3자. 이들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라고 합니다. 낙약. 낙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약자에게 또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을 받는 자를 요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익숙할 때는요, 이 단어를 잘 뜯어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요약자라는 건요, 약속을 어떻게 보면 요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지켜라. 쉽게 말해서. 이거. 낙약자는 승낙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승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키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고, 이 사람은 지켜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3자는 이제 직접 관계를 맺는, 그 계약의 관계를 맺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낙약자가 이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요약자에 의해서. 아셨죠? 자, 그래서 채무를 이제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낙약자와 요약자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요. 물론 수익자도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3명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숫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단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와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만 이제 개념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 요약자가 각각 한 명씩만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한 명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는 규정이 없는 걸로 봐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낙약자, 요약자의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인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당사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낙약자와 요약자는. 자,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서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그렇죠. 이제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익자라고 하는 거죠. 수익이 뭡니까? 이익을 얻는 경우를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는 곧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요? 낙약자에게입니다. 낙약자, 요약자가 아니에요. 즉, 낙약자와 요약자가 이거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계약을 맺으면, 이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면 이 수익자, 제3자는 어떻다?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 주변에 많이 보셨죠?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연금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예금, 신탁 뭐 이런 것도 됩니다만 이 보험료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납부자죠, 납부자.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도록. 그렇죠.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보험금을 들어주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수령하도록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요약자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요약자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는 낙약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약자가 필요에 의해서 낙약자에게 승낙을 받고 납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약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 제3자. 그렇죠? 보험금. 이 보험금을 누구에 줘요? 수령이라는 건 이제 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납, 영수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누굽니다? 바로 제3자가 되죠. 제3자. 그렇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보험사가 되겠죠. 그리고 제3자는 바로 부모님이 대신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면 제3자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녀가 바로 제3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낙약자, 요약자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 보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관계. 그렇죠? 낙약자와 요약자는 보상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의 보상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보험이 어떻습니까? 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관계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유효하다는 것은 법률이 의도한 본래 효과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 보상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보다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보상관계라고 해야 된다. 그냥 보상관계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럼 유효라는 게 뭐냐?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주는 원인이 되죠.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주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대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는 대가 관계고 낙약자와 요약자는 보상 관계예요. 그럼 대가 관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뭐 내가 계약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대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자녀와 부모끼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성립을 하냐 마냐의 그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 그렇죠. 수익자, 자녀가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예로 든다면 또 채무를 이행하는 낙약자, 보험사겠죠. 이런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급부관계. 급부라는 단체가 뭡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한다. 그렇죠.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면 이 관계도 급부관계도 없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보상관계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급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용어를 제가 이제 꼭 알아두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무효, 이 법에서는요, 이 무효가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아놨습니다. 제가 무효라는 거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예요.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거를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라든가, 그죠? 의사 무능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한다든가 미성년자 등 막 이런 사람들이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든가 큰일 나겠죠. 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무효라는 의미를 좀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또 급부라는 단어도요.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급부 관계라는 말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별표를 해놓은 이 부분만을 정리하시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먼저 이 도표를 보실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여기 A는 이제 낙약자입니다. 채무자, 즉 보험사라고 볼 수가 있죠. 보험사, 그렇죠? A. B는 뭡니까? 요약자, 채권자, 즉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이거 기본 관계입니다. 이게 기본 관계. 아셨죠? 이것을 갖다가 보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관계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보상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예.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이제 급부관계입니다. 급부관계. 그렇죠?
급부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채권자와 수익자는 대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가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면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 문단을요. 자, 기억은 이제 보상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대가 관계, 디귿은 이제 급부 관계로 이제 한다면, 자, 첫 번째, 기억이 만약에 보상 관계가 만약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급부 관계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급부 관계는 보상 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 관계 있죠. 대가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 돼요. 대가 관계가.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계약 내용에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3자의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낙약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3문단에 이제 나왔죠. 예. 자, 3번 니은은 즉 대가 관계죠. 요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취득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넘기는 원인이 되겠죠. 당연히. 예. 대가 관계는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요,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기억이, 자, 보상 관계가 만약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시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기억이 무효가 되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제 4문단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미리는 했습니다만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5번째. 니은이 만약에 대가관계가 소멸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대가관계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만약에 소멸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권리 취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유효한 보상관계, 앞에서 이제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죠. 계약 내용에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방금 위에서 여기서 이제 봤죠? 이 부분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또 즉 계약 내용의 안에 급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부 관계. 그리고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여기 다 제시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유효한 보상 관계가 들어가야 되고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안에 급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급부 관계. 즉 낙약자와 수익자의 이 관계,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의 새로운 계약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건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자, 수익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돈이나 건물 등 유형, 형태가 있는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노동, 뭐 이런 거, 서비스 이런 것들, 무형적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범위를 제시한 거고요. 수익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형태를 가진 재산에만 관련됐다 그러면 이제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3페이지에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요, 계약이 이제 성립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그죠? 보험사죠. 자녀가 이제 보험사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사 표시라는 건요, 아주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의사 표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뭐다?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의사 표시, 수익의 의사 표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어요. 계약 당시에는요, 특별히 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수익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렇죠?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수익자가 특정되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에는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만 수익의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할 때 수익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 수익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선택지가 나온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뒤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어떻습니까?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이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수익자가 만약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다음에는 요약자, 낙약자 누굽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들이죠. 이 당사자들이 제3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민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참고로 제 539조에 보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전항 1항이죠. 이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말이 이 조항에 의해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민법의 조항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541조도 한번 참고로 볼까요? 제3자의 권리의 확정을 한번 볼게요. 539조의 규정 여기 있죠. 이거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다음에는 그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바로 요 규정이 바로 요 규정입니다. 그래서 541조의 그 민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사회 문화 중에 법을 공부하는 건데 법 중에 뭘 공부하냐? 민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 민법 중에 뭐다? 계약에 대해서. 계약 중에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뭘 하는지 이제 아시면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십니다. 네 번째 문단 가시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만약에 해제되는 경우는 뭐냐? 해제.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해서 사기나 협박과 같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상대 동의 없이 그냥 취소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및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취소권입니다. 그래서 또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기나 협박의 경우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해제라는 건요, 법률 용어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급 해소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수익자가 만약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근데 낙약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만 자녀가 만약에 보험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약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자는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자인 병이 만약에 갑을병 중에 병이라고 한다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그러니까 이제 자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만약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3개월인데 이걸 지나도 약약자, 즉 보험사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인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요약자는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수익자는 자녀, 낙약자는 보험사, 요약자는 부모님. 이렇게 이런 경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자는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릴 권리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네요. 한편 계약 해제 시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한테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익자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수익자에게는 당사자에게 해죠. 당사자. 그래서 취소라는 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가 있다. 그럴 때 그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발휘한다는 게 바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가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경우는 뭐냐?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죠.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이 만약에 셋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닐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그죠?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자,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가 있다 그럽시다. 채권자인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럼 A와 C가 체결하고 B가 동의했어요. 다. 그러면 A가 B에게 행해야 할 채무가 C에게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어떤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왜 그런지. 자,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게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부분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제3자가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3문단에 제시가 돼 있잖아요. 또 계약이 제3자에 해당하는 인물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만 바뀐 것 뿐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형태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겁니다. 깔끔하게. 예. 자, 4페이지 추가로 이제 더 볼까요? 예. 다섯 번째로는 또 뭐냐? 채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렇다. 이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왜냐? 계약에서 채권자는 A와 B의 계약에 이미 동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의가 없어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이제 숫자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죠. 계약에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렇죠? 예. 앞에 그 사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 수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변해서 그렇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에서는 이 앞에 나온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것도 아니죠. 계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아셨죠? 네.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은 앞에서 제시한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왜냐? 수익을 얻는 사람의 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닌 케이스, 아닌 경우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해 내셔야 변형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인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는 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서 회사와 재취업 약정을 맺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제시한 거고요. 이때 근로자들은 수익자, 그렇죠? 근로자가 이제 수익을 받는 거니까 수익자고, 노동조합, 노조죠, 노조. 노조는 요약자, 회사는 낙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노동조합도 단체입니다, 단체. 조직 단체예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뭐다? 단체도 요약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도 될 수 있다. 자,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할 주체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투자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의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법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생활 지식을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찾아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약을 하겠는데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어때요? 낙약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예요. 그래서 낙약자,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이제 낙약자, 요약자고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상 관계라고 합니다. 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가 관계라고 대가. 수익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급부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내리시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보상 관계가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급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돼요. 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 중 계약으로 인해서 제3자인 수익자가 반드시 뭐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제3자 관련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관련 계약이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주의 깊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에 대한, 법에 대한 사회문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법도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법률 용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